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학의 1급 92회 특별의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보면 이런 시험에 연습 수험 번호, 문제 유형, 감독관 확인 번호 있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회계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죠. 거래 1번. 수선비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현금. 수선비 비용 발생 맞고요. 대변의 자산감소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감소 맞습니다. 2번 정수기를 50만 원에 현금 구입했다. 정수기는 일종의 비품이겠죠.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비용 발생이 아니네요. 2번 틀렸습니다. 비용 발생이 아니고 자산 감소가 돼야 되겠죠. 3번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조달하였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에는 주식 발행, 자본 증가죠. 4번 상품을 20만 원에 현금 매출했다. 일단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이죠. 수익 발생. 맞습니다. 답이 2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보죠. 손해율자 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발행 수표, 당좌 수표지만 타인 발행 수표에 해당해서 이거 40만 원은 현금입니다. 당좌 예금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죠. 인출할 수 있으니까. 차용증서는 일종의 돈을 빌린 증서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해당이 되죠. 지금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인 양도성 예금, 취득 당시 만기 2개월, 만기 3개월 이내라면 현금 자산 맞습니다. 2개월 또 3개월 이내니까 60 맞네요. 40만원, 50만원, 60 다 합하면 150만원. 답이 4번입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물가 하락시입니다. 하락하는 경우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및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 자산 평가 방법으로 짝지은 것은 단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딱 보자마자 딱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익하고 기말 재고는 똑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다르게 다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과 기말 재고 자산은 같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다른 방법이 돼서 안 돼요. 후입, 선입 이러면 안 됩니다. 선입, 후입 이러면 안 되죠. 후입, 후입이라든지 선입, 선입 어쨌든 똑같은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찍어도 3번, 4번 중에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원가하고 매출 총이익은 다르니까 다른 방법. 그래서 찍어도 3번, 4번 중에 찍는데 보시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우리 책에 상승하는 경우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 이익하고 기말재고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하락하는 경우는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후입선출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과 재무자산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후입선출법인 겁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 매출원가는 반대, 그래서 선입선출법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 보시면 1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이 유입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일반적인 자산의 정의와 비슷하죠. 2번. 자산의 원가를 실렸으니, 그렇죠. 원가 실렸으니까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 이러면 재고자산이 되어버렸죠.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입니다. 4번. 1년 초과 사용. 그렇죠. 1년 초과 사용.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기계장치나 건물 같은 거죠. 5번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 동구의 주식을 액면 금액 5,000원에 200주를 취득하고 수수료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주식을 2020년 10월 1일 일주에 4,500원으로 100주를 매각했을 경우 매각 시점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 겁니다. 그래서 5월 2일에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 1일 단기 매매 증권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쪽에서 단매증이 들어오겠죠. 얼마가 들어오나요? 5,000원, 액면 5,000원이고 200주를 주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다.
액면금 5,000원에 200주를 액면 금액에 산 거예요. 5,000원 곱하기 200주 하면은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 100만 원 차변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5만 원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 5만 원. 대변에는 현금 지급. 대변 현금 105만 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월 1일에 1주에 4,500원으로 100주를 매각했어요. 200주 샀는데 100주 매각, 절반을 매각했다.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절반이 나갑니다. 50만 원이 대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받았다 치면 차변 현금 100주를 4,500원에 그럼 45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45만 원 현금 들어오고 나머지 5만 원은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매각 시점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 손실 5만 원입니다. 손실이니까 단기순이익 5만 원 감소. 4번이 답이 되겠죠. 6번 보겠습니다. 기중의 수익, 임대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임대료로 수익, 건물주가 받는 월세, 임대료, 계정, 회계 처리한 것 중에 차기분, 선수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선수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 시 선수 수익을 계상하는 분계를 누락할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죠.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원래 대변에 있었을 겁니다. 차변에 임대료 써주고 얼마 써주고 대변에 선수수익 얼마 이런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락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임대료 수익 값을 줄여줘야 되는데 줄여주지 않았다. 수익 과대. 그 다음에 부채를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줬다. 부채 과소. 이렇게 되죠.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을 오버한 것은 수익 과대, 부채 과소. 답이 1번입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식 배당 시 자본금 및 이익 경험의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짝지은 것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 금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가 되죠. 증가. 주식 배당했으니까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증가. 그 다음에 이익 경험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익 경험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주식 배당. 그래서 이익 경험에 있는 금액을 빼가지고 자본금으로 들여주는 거니까 이익 경험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 답이 1번이죠.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이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화의 판매입니다. 1번 재화의 소요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재화의 소요에 따른 유의적인 구매자가 모두 다 가지는 겁니다. 위험이든 보상이든 다 구매자가 가져가는 거죠. 2번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판매자는 이런 권한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팔아버렸으니까 판매자는 팔아버렸으니까 어떤 통제라든지 어떤 권리가 없어야 돼요. 3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해서 판매 수수료 같은 게 있으면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진행률에 관한 거는 이거는 재화와 관련된 게 아니라 용역과 관련된 겁니다. 뭔 작업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진행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몇 달씩 몇 년씩 걸리는 경우에는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재화는 일종의 상품 제품 같은 거예요. 용역은 서비스 같은 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행률이 관련이 있는 거지 재화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8번 문제 틀렸다 해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맞추면 좋은데 틀려도 괜찮아요. 출제는 문제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번 보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 직접자가 들어가니까 기본 원가 맞죠? 하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가공 맞습니다. 가공 원가. 오케이. 1번 맞고요. 2번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다해당 변동비는 감소한다. 해보죠. 조급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해야 되겠죠. 총 고정비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다해당 변동비는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급도가 증가하면 다해당 고정비 감소, 다해당 변동비는 일정. 답이 2번 틀렸네요. 3번 조급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은 증가하지만 고정비 총액이 일정하죠. 총액을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 4번 매물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죠. 답이 2번입니다. 10번으로 갑니다. 주한국은 4월 중 5만원의 직접 재료를 구입했다. 구입한 금액 5만원이고요. 직접 재료의 4월 초 재고는 만원이고 4월 말 재고는 2만원이다. 4월 총 제조 원가는 20만원. 제조 간접 원가가 3만원이면 직접 노무 원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역시 뭐 월 초, 월 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T자 그려보면 풀립니다. 재료, 직접 재료죠. 기초, 자변이고 기초가 얼마인가요? 4월 초, 만원. 대변 아래쪽에 기말 재고는 2만원. 그리고 재료 4월 초 구입한 게 5만원. 구입은 증가죠. 자변 구입 증가 5만원. 그럼 자변 합계는 6만원이고요. 대변 합계도 6만원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재료 재료 소비 직접 재료비죠. 6만원 빼기 2만원은 4만원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4월 직접 노무원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총 제조원가가 주어졌습니다.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가 20만원. 단기 총 제조원가는 3개로 구성되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우리는 직접 재료비 4만원 구했고요. 직접 노무원가는 모릅니다. 제조 간접비 여기 있죠. 제조 간접원가가 3만원. 이거 다 합한 게 2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직접 노무비를 구할 수 있겠죠. 20만원 빼기 4만원 빼기 3만원 하면 13만원. 답이 2번입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분자의 실제 제조 간접비 합계액을 분모의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구한다. 실제 개별 원가니까 실제 합계액, 실제 조업도, 실제. 맞습니다. 실제. 2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분자의 예정 합계, 분모의 예정 조업도, 예정 조업도인데 예정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배부율을 구한다. 배부율을 구할 때는 예정이죠. 3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부는 개별 제품 등의 실제 조업도의 실제 간접비,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부는 개별 제품 등 예정 조업도 곱하기 배부율은 예정이 맞습니다. 근데 조업도는 예정이 아니라 실제가 들어가는 거죠. 많이들 헷갈리세요. 4번이 답인데 이거는 한번 천천히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틀리면 아깝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틀리는 부분이에요. 예정이 아니라 조업도는 실제 조업도를 쓴다는 거.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역시 뭐 기초니 기말이니 이런 말이 나오면 T자를 그려보면 됩니다. 일단 제공품 계정이 나오니까 제공품의 T자 원장을 그려보죠. 제공품 자산이니까 기초가 자변, 기말이 대변. 기초 제공품 35만원, 기말 제공품은 40만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차변이죠. 총 제조원가 그래서 100만원. 차변 합계는 135만원. 대변 합계도 135만원일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죠. 135만원 빼기 40만원 하면 95만원인가요? 135만원 빼기 40만원 하면 95만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계정을 그려봅니다. 제품. 역시 기초 자변의 기초 제품이 50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오죠. 95만 원이고, 그럼 합계가 145만 원. 기말 제공품 계정이 기말이 대변에 25만 원 있고, 합계가 역시 14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 145만 원 빼기 25만 원이면 12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120만 원. 답이 4번이네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면세 대상입니다. 보죠. 수돗물, 대표적인 면세입니다. 수돗물. 기억이, 맞죠? 기억. 일단 4번은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도서신문, 역시 면세 맞습니다. 니온. 의사결정 크게 지장이 없었네요. 가공된 진육품은 아니에요. 가공이 됐다 그러면 면세가 아닙니다. 디귿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리얼본 전세버스는 보통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런 면세인데 전세버스는 면세가 아니에요. 과세예요. 리얼은 아니고. 다음에 미연본 토지 공급.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미연 맞습니다. 맞고, 연탄, 무연탄 면세죠. 맞습니다. 비읍. 유연탄은 과세인데 무연탄은 면세죠. 답이 3번이네요. 1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다음과 같이 남아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거죠. 단 매입할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토지는 부가세, 여기서 물어본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어요. 과세되는 가액을 물어본 겁니다. 토지는 과세 아니 면세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제외합니다. 상품은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1,500만 원. 답이 1번이 되겠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법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사업장에 2 이상 있는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그렇죠. 납부나 환급, 주로 납부만 총괄할 수 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맞습니다. 이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세액의 납부 환급만 총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사업 총괄 신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납부 환급만 오로지 이것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치, 부가세 신고, 납부 및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모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 단위과세는 그렇죠. 사업자 단위과세는 다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 환급만 주사업장 맞습니다.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 모두 원칙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할 세무서장의 신청 적용 어떻게 좋습니다. 20일 전까지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실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